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발터 베냐민의 40년대 마지막 죽어서 출간하지 않은 역사철학 태제라고 하고 알려져 있는 그 작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발터 베냐민의 이 전체적인 역사의 사유, 미학, 그 다음에 역사주의 비판, 진보라는 개념의 비판,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그의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 역사철학 태제라고 알려진 11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죠? 여러분들이 독일어 좀 하면은 아침에 가서 그냥 커피숍에서 2~3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념들이 다 철학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그 역사 철학 태제는 상당히 짧은, 그죠? 그런 에세이 정도 되는 그러한 논문인데, 이 작품이 베냐민에게서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새롭게 다가간 그러한 새로운 혁명적 사고고, 이것이 또한 발터 베냐민의 전체적인 사유를 보는데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유대의 메시아 사상을 이 작품으로 끌어오면서 어쨌든 발터 베냐민이 유대계 독일인으로서, 그죠? 사유를 했다라는 그 점에서 이제 신학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냐민을 문학 비평가라든지 문학에서 다루게 되면 이러한 베냐민의 철학적 사유 안에 들어있는 마르크스주의를 상당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학 비평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베냐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그러한 근본적인 사상이 그의 전체 작품에서 흐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6년도에 나타난 기술복제 시대에서의 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마치 미학책인 것처럼 생각이 돼. 그런데 사실은 이건 미학이 아니라 그 시대의 파시즘에 대항하여, 그죠? 마르크스주의를 되살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술복제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예술의 표현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파시즘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기고, 거기에서 소유관계, 그죠? 개인들의 어떤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유재산의 어떤 소유관계를 덮을 수 있는 은폐작용을 하는 파시즘의 기술복제 시대의 어떤 그러한 집단에 대한 이용이 예술작품 역시도 거기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사유를 되살려서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사유가 깔려 있어요. 그러나 미학 수준에서 읽으면 이러한 것들이 은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터 베냐민은 철저한 막스주의자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이러한 베냐민의 이러한 철저한 문학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도 역시 그는 문학 비평적인 글들도 많이 썼지만은 그는 철학 전반에서 고찰해야 제대로 된 이러한 전반적인 사유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40년대에 39년대 사실은 이것은 그가 아도르노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자기가 역사 철학적 태제의 이런 사유는 20년 동안 생각했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사실은 파사존, 독일어로 통행로죠. 그죠? 파사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쓰면서 이러한 역사 철학적 태제를 발터 베냐민이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생각했던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 짧은 18개의 태제로 되어 있고 2개의 포스트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뭐 니체의 어떤 역사에서 말하는 또 니체도 인용이 돼요. 니체도 그거 1차 자료를 읽어보면 니체가 그 반시대적 고찰에서 역사의 삶에 대한 역사의 유용성과 그 다음에 해로움이라는 그 작품을 인용하면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는 역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성에서 사용되는 무의도식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인 역사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인용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짧은 논문에 에세이와 같은 이러한 18개의 태제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대신학과 마르크스주의의 쭈잔맨 슈필 공동놀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태제 1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에서는 주로 신학을, 그죠? 난장이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장기 자동놀이, 인형놀이를 하는 그러한 난장이가 그것을 인형놀이를 조정하는 그 비유를 들면서 이 인형은 언제나 승리를 거둔다. 그건 바로 역사적 유물론이죠. 이 역사적 유물론, 그러니까 인형놀이 속에서 자동 인형놀이들이 서양 체스를 즐길 때 언제나 승리를 거두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 난장이야. 그런데 난장이는 신학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난장이와 같이 그 당시에 20세기 2차 세계대전 그 시대에 유럽의 상황은, 신학은 문화에서, 그죠? 이미 난장이와 같이 볼품없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첫 번째 태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을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함께 결합, 공동놀이를 통하여 자기의 철학적, 역사 철학적 사유를 수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터 베냐민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장에서 이러한 인형과 인형을 조정하는 그러한 그 난장이를 마르크스주의와 유대신학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죠? 상당히 그 전체적인 그 역사 철학 태제를, 우리가 베냐민의 역사 철학 태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공동놀이, 쭈잔맨 슈필은 신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저한 마르크스의 사유도 아니야. 두 개 다를 공동으로 묶어서
발터 베냐민이 자기 방식의 어떤 역사 철학을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크게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에는 이런 공동의 놀이를 시사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번째 태제에서 다섯 번째 태제는 주로 역사적 유물론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되는지, 현재와 과거의 관계를 행복과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역사적 유물론의 역사의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가 여섯 번째와 12번째, 13번째 태제까지가 주로 이러한 진보라는 개념, 사회민주당이죠. 그 당시에 사회민주당이 사용하는 이 진보라는 개념이 얼마나 잘못됐으며,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까지 진보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역사가 무엇을 감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진보의 개념을 갖고는 결코 제대로 된 그러한 과거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절에서 문명은 일곱 번째 태제에서 뭐 문명은 모든 찌빌리자찌오는 발바리스무스를 갖고 있다. 모든 문명은 야만의 역사였고, 그죠? 모든 문화는 자기 배후의 야만성을 갖고 있다. 이런 위대한 말들을 남기는 게 바로 중간에 언급되는. 그래서 파울레이의 어제 예도가 노부스, 앙겔루스 노부스라고 하는 그 파울레이의 1920년대의 작품을 설명하는, 그죠? 새로운 천사라고 하는 이 작품을 독특한 방식으로 발터 베냐민이 게르숑 숄렘의 유대 철학자였던 게르숑 숄렘의 언급을 해석하면서 나타나죠, 그죠? 그게 이제 아홉 번째 태제.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민주당이, 그죠? 깔뱅의 어떤 그러한 자본주의 노동윤리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이 노동과 자연의 관계, 이것이 노동자와 노동주의 관계로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와 자연의 관계가 왜곡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이러한 노동자들의 피땀이 없이 마치 자연 속에 저절로 이 세계의 문화가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유민주당의 어떤 그러한 진보 개념을 박살내는 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14번째에서 18번째 태제는 이제 메시아의 어떤 현재의 도래, 예츠트 짜이트라는 개념, 그리고 아인 게덴켄, 생각해냄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와서 과거를 치료하는 그러한 메시아적 도래의 현재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 철학의 어떤 개념을 바꾸어 놓고 지금까지 억압의 역사를 이제는 승리자들의 역사를 뒤집어서 억눌린 자들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치유되고 어떤 혁명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과거의 전승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죠? 메시아적 현재 지금의 시간, 메시아가 도래하는 이 지금의 시간과 그 다음에 과거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함께, 그죠? 함께 고찰되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14에서 18번째 태제에서는 주로 발터 베냐민의 어떤 그러한 독특한 역사 철학이 전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재는, 그죠? 모든 현재는 구원의 시간이요. 이 메시아적 도래는 과거를 회복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래되어야 되며, 이것은 우리가 계급 없는 사회,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그 계급 없는 사회, 바쿠닌의 어떤 그러한 소렐, 바쿠닌 이런 자들의 그 무정부주의 이런 개념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혁명적 메시아적 현재를 통하여 과거를 치유해가는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하는 게 바로 14에서 18, 18번째 태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간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해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9번째 태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파울 클레이의 새로운 천사라고 하는, 역사의 천사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간성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예도가 했듯이.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늘로 가지를 못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의 과거의 역사가 폐허더미와, 그죠? 파괴의 역사. 여러분들 에스겔서의 어떤 나타나는 그러한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뼈 이야기죠. 뼈 이야기. 에스겔인가? 뼈 이야기 있잖아. 환상 이야기. 그 억압당한 자들의 죽음의 뼈. 이 뼈가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 여러분들 폐허 더미에서 죽어가는 해골 더미들을 보고 이 천사가 하늘로 미래를 향하여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왜? 게르손 숄렘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과거를 두고 천사가 천상으로 올라간들 그 천사는 불행할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러한 이제는 역사의 개념은 이제는 승리자들이 구성했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역사관은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폭풍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미래를 향하여 떠밀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떠밀지만은 그 눈은 과거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지점, 그 현재, 지금의 시간, 예츠트 짜이트라 그래요. 독일어 원문에는 그래 나와 있어. 이 예츠트 짜이트가 바로 구원의 시간이요. 미래는 결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래의 진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천사가 미래를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역사의 폐허더미를 보고 억눌린 자들의 무덤을 보고 억눌린 자들의 억압된 살해의 역사, 해골의 역사, 해골더미를 보고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민이, 그죠? 고민을 천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는 그러한 진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면서 과거의 폐허더미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값싼 진보, 이런 희생을 그냥 인정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그냥 무시하고
과거의 미래의 진보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값싼 진보의 개념은 쓰레기통에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이것을 철저한 마르크스의 사유를 갖고 이러한 사회민주당의 진보 개념을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혁명의 자리에 바로 신학의 개념인 메시아니스무스가 들어온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이러한 절대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뭐라 그래? 이러한 억압받는 자들의 이런 무덤과 해골더미는 절대정신의 발전의 계기에 불과한 것이요, 이런 계기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성의 관계라 그랬는데, 이런 관계들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따위의 역사주의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그래서 혁명은 뭐냐? 혁명은 진보의 역사를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잖아.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느님의 시간이 메시아적 시간이 이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룽크스탄스라 그래요, 라틴어로. 정지된 지금이야.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베냐민에게서도. 어떻게 보면 바르트의 그 뭐죠? 아시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계시의 시간, 하느님의 시간, 여러분, 신의 시간,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언제나 구원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그게 바로 혁명의 행위를 통하여 계급 없는 사회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베냐민한테서는 없어요. 미래는 없고, 미래가 있으려 그러면 이러한 혁명적 시간을 통하여, 그가 1장, 2장에서 5장의 태제 사이에 나타나는 사유에서 발터 베냐민이 지적하는 그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려면 메시아주의가 완성이 되고 마지막 날이 와서, 최후의 그 날이 와서 모든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인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지막 날과 같이 지금의 현재만이 변혁의 시간이라. 그게 현재와 과거를 뭐죠? 과거와 현재의 이런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과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로부터 과거로, 미래 현재로부터 과거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이러한 억압의 시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베냐민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유물론적 역사관을 가진 그러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런 과거를 솔질하듯이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사유를 해야 된다라는. 정말 재미있죠. 베냐민의 이러한 역사관은 그러니까 헤겔이 뭐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관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역사관에 저항하여 역사적 유물론을 적 사고를 하는 그러한 역사의 개념은 과거에 억눌린 자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만의 역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 개념에서와 같이 여기서 사회민주당은 독일입니다. 독일. 그 진보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진보 개념은 파시즘에 이용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없는 사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나갔고 너무 많은 전통과 타협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손자의 해방이 아니라 선조들의 억압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선조들의 억압을 희생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나에게 경제적 정치적 해방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해방을 결코 그죠? 그 해방을 결코 손자의 해방을 좋아하면서 과거의 선조들의 억압의 역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언급들은 발터 베냐민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들레즈의 시간성도 그렇잖아.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천사와 더불어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 천사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피비린내 나는 억압의 역사를 이미 그죠? 보았기 때문에 이 폐허더미를 보고 있는 그 새로운 천사의 눈망울, 그러나 폭풍의 바람이 불어와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의 고통, 그 뭉크스탄스, 정지된 시간, 그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로서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이미 지나온 과거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메시아 사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과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게 바로 발터 베냐민의 역사 철학의 핵심적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유는 두 개를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냐민에게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 글릭하다는 거,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모든 행복이라는 개념 안에는 현재의 시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과거가 섬광처럼 순간으로서, 이 아우겐블릭, 이 순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속에 언제나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관계는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언제나 섬광처럼 과거의 흔적들은 기억으로서 아인 게덴켄, 생각해냄, 의향, 아이는 안쪽이란 뜻이고 하나란 뜻도 있지만 아니란 뜻도 있어. 독일어에서 게덴켄, 생각하는 거잖아, 게단켄.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거, 우리의 기억 속에 성광처럼 순간으로서 다가와 있는 과거의 흔적들과의 관계를 태제 2에서 5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을 따라가는 역사가들은 이러한 성광처럼 들어온 과거의 시간을 현재 바꾸어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승리자들의 역사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승리자들의 역사는 언제나 억압받는 자들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것들을 희생하여서만이 그죠? 자기의 승리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하고 이데올로기로 삼고 이러한 승리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했다면 유물론적 역사의 유물론을 따르는 역사가들은 이걸 바꾸어 사고해서 이런 것들을 거꾸로 올라가서 지금 해방된 손자를 볼 게 아니라 억압받았던 선조들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혁명의 계기로 삼아서 메시아적 구원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현재를 구원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고 과거를 억눌림의 시간에서 해방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언제나 성광처럼 들어온 과거의 시간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혁되는 메시아적으로 정지된 시간인 거죠. 이해가 되죠. 칼 마르크스는 혁명을 뭐라 그래? 프랑스 혁명에서 7월 혁명에서 혁명했던 민중들이 그죠? 그 시계탑을 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혁명은 정지된 모든 시간을 정지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정지가 바로 뭉크스탕스고 이 뭉크스탄스가 바로 예츠트 짜이트 지금의 시간이고 그죠? 지금의 시간이고 이 지금의 시간은 바로 메시아의 시간이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혁명을 기관차에 비유했다면 발터 베냐민은 이 혁명을 기관차에 타고 가는 달리는 열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은 단절이요 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단은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전승으로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반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에 있어 왔던 그 과거의 전승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서 이 문명과 야만의 역사를 까발리고 그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자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새롭게 보는 그런 역사의 개념이 바로 유물론적 마르크스의 계급 없는 사회를 꿈꾸는 거죠. 그러한 역사의 유물론, 그죠? 그것을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독특한 역사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메시아적 시간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시간이지만, 이 과거는 언제나 아인 게덴켄, 생각해내는 것, 나의 생각이 과거에 언제나 억눌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미래의 계급 없는 사회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혁명의 시간으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실로서 생각하고 그것을 현재에, 그죠? 그것을 현재에 인정하고 반성하고 미래로 나가려고 사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게 아니라 발터 베냐민은 이러한 전승의 방식과 전통 안에서
물려 내려왔던 그러한 역사의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개념을 바꾸어서 과거에 억눌린 자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보면서 그 역사를 치료하고 그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변혁의 시간으로 혁명의 시간으로 달리고 있는 기관차가 혁명이 아니라, 그죠? 이 달리고 있는 기관차를 시간으로 봤을 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에 정지된 시간으로서 과거와의 관계를 숙고하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과거의 폐어더미가 앞으로는, 그죠?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수정을 통하여 혁명적 행동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발터 베냐민의 어떤 그러한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에 나와 있는 18개의 태제와 그 다음에 2개의 역사주의 비판, 포스트 스크립트에도 추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필요로 해요. 우리는 다 역사를 해석해요. 전통에서 말하는 그 역사는 지금까지 지배자들의 역사를 정당화했어. 그리고 그 지배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것이 우리의 전승 방식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승 방식을 뒤집어서, 그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진보 안에서 과거의 폐허를 생각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과거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거는 언제나 새로운 반성으로서, 그죠? 지금 현재 변혁으로서 나타나야 되고, 그 과거가 지금 현재 새롭게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전승 방식을 고수했던 모든 역사관을 없애야 되고 거기에 저항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혁명적 사고가 베냐민의 그러한 짧은 역사 철학에 대한 에세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영어로 번역된 것도 있겠죠,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간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에세이를 다시 본다면 발터 베냐민의 그 사유가 확실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그의 미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해가 돼? 뭐 아우라 개념이라든지 또 그가 미학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러한 현존의 시간, 그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맥락을 그대로, 그죠?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골동품 상인이 골동품을 모을 때, 그죠? 그 골동품이라 그러는 게 뭐죠? 골동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골동품이 어디로 들어와? 수집가를 통하여 수집가의 개인 서재라든지 박물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골동품이 사용되었던 맥락이, 그죠? 새로운 아우라를 풍기면서 새로운 현존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그 점에서 골동품 수집가의 그 골동품들은 혁명의 시대에 더욱더 강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아감벤의 진단은, 발터 베냐민의 미학을 재해석한 아감벤의 진단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의 그 아픔의 역사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통하여 망한 이후에, 그죠? 망한 이후에 디아스포라 되고, 또한 온 세계의 지역들을 또 돌아다니면서 국가가 없이, 그죠?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억압을 당한 민족이었냐고. 이런 관점에서 베냐민의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그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러한 아픔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칼 마르크스의 어떤 마르크스도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아픔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세계 역사에서 고난을 당한 그러한 노예들의 역사, 그죠? 그러한 고통의 역사,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서 메시아적 시간을 항상 혁명적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사유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빨리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든 신학은 발터 베냐민의 이러한 역사 철학과는 결코 화해될 수 없다라는 것. 그 메시아주의도 베냐민의 메시아 사상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역사, 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우리가 미래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러한 과거의 희생과 억압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메시아, 값싼 메시아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고 이 과거의 폐허더미와 해골의 어떤 그러한 무덤을 치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희생이 설명되지 않는 이상, 그죠? 새로운 천사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망설이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심판과 혁명의 시간이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망설임과 멈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예도가 한 강의에 어떤 분이 무슨 이 천사가 미래로 갔을까요? 아니면 현재 머물러 있을까요? 과거에 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 그 뻔한 거죠. 그 강의를 들으면 바로 나오잖아, 그죠? 이러한 아픔이 있는 이상 미래로 가도 불행한 것이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서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희망 속에는 이런 희생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불행할 것이다. 지금 현재 그것을 보면서 미래의 바람에 맞서 있는 그 천사의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발터 베냐민이 그가 메시아적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이야기하고, 그 현재를 과거의 억압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유하는 그 지점, 그 그림에 나타나 있는 그 상태, 뭉크스탄스, 예츠트 짜이트, 그것이 바로 발터 베냐민의 사유 전체를 설명하는 좋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죠? 머물러 있음, 지금. 재밌었죠, 여러분. 꼭 이런 전체적인 사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길지 않은 발터 베냐민의 역사 철학 태제, 원어로는 위벌된 베그리프 데얼 게슈히테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주스!